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지방 국립대병원들이 서울의 이른바 빅5 종합병원 수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필수 의료 분야의 정원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약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방침이 발표됐습니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톱 가수 이명웅 씨의 공연 암표가 수백만 원에 거래되면서 불법 거래에 대한 신고도 급증하는 등 암표의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연법 등을 고쳐서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료 혁신의 신호탄이 올라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19일 충북대병원에서 열린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의료 혁신의 방향과 뼈대를 소개했는데요. 먼저 가장 핵심적인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먼저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 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꾸었습니다.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네, 들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의료 혁신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이 교수님이 좀 쉽게 풀어주시죠. 예,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이제 정책 기조를 밝힌 것은 지금까지 어떤 정책 기조에서 민생으로 가겠다라는 그 의지 표현으로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자막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 체계의 중추로 활용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대충 그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지역에서 갑자기 어르신이 아프거나 또 아니면 네. 아이가 아프거나 이렇게 되면은 참 난감하죠. 네. 그래서 KTX 첫차 타고 서울로 올라오고 또 뭐 검사를 빨리 받기 위해서 아는 사람 지인 통해서 전화하고 이런 일이 빈번합니다. 엄청 네. 불편하죠. 그만큼 지역과 필수 의료 체계가 많이 무너졌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쯤은 한 번쯤은 이게 진행돼야 될 일이다라고 진행이 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뭐 총인건비와 정원 제한 이것을 대표 규제를 풀겠다라는 네. 거거든요. 총인건비는 뭐냐 그러면은 결국 의료진이 우수한 의료진 그러니까 스타크 의사들이 오려 그러면은 돈을 많이 주고 그렇겠죠. 여기는 보상 체계가 따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게 국립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총액임금제에 묶여 있습니다. 연대 총액 한도에서 1%에서 2%로 이렇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네. 여기에 돈 금전적 보상과 처우 개선에 따르지 않으니까 스타크 의사 지역에 안 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규제를 풀겠다 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정원제를 이제 폐지하겠다. 이 의사 같은 경우에 국립대병원의 교수 전임 교수 같은 경우에 1,290명이 제한이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 이것을 대폭 늘려서 네. 좋은 의료진들을 많이 확보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료 서비스를 좀 더 개선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산소 고압 설비라든가 또 MRI 장비라든가 첨단 장비. 첨단 장비들 이런 고가의 장비들을 지금까지 국고 지원을 하면은 약 한 75%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과 필수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국고의 지원, 즉 정비 지원이 절대 필요하다. 이걸 100%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방과 서울 간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 이런 것이 골자로 보여집니다. 네, 큰 틀을 지금 설명을 주셨고요. 자막에도 일부 나갔습니다만 가장 눈에 확 들어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지방의 국립대병원들을 서울의 빅5 병원급으로 좀 격상을 시켜보겠다 이런 내용이고
앞으로는 이 소관 부처도 바꾼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중증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에서도 서울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울의 빅5 의료기관과 마찬가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읽히고요. 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그것은 아무래도 그 병원들을, 그러니까 지방의 국립병원들을 사실상 더 튼튼하게 하는 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취지의 일환으로 국립대병원의 이제 교수 정원도 더 늘릴 예정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거는 결국에는 인원을 늘리려면 언급해주신 것처럼 총 인건비 수준을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중환자실이라든지 아니면 응급실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위급하게 방문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잘 갖춰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환자실 또 응급실 병상 인력 확보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필수 의료센터의 경우에는 수익성은 낮지만 사회적으로는 또 꼭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구조 때문에 국립대 병원에서 이렇게 만들기는 사실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수익성은 낮은 이 필수 의료센터의 보상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방침도 담겼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도 변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소관부처가 기존에는 이제 교육부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로 변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변경이 되면 사실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뭔가 보건의료 R&D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필수 의료 관련된 그런 시설이라든지 규모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을 할지 그 체계적으로 사실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립대병원을 어쨌든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제 끌어들여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읽힙니다. 네. 아까 이 교수님이 이제 그 교수들의 정원 문제에 대한 네. 철폐, 규제 철폐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 거기서 일할 지역 의사들 예. 그게 이제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역 의사를 늘리는 방안도 이 회의에서 좀 소개가 됐죠? 예, 그렇죠. 결국 이제 가르칠 의사가 있어야 학생도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좋은 의료 서비스를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정원 제한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방 공립대에서 예를 들어서 의료진을 좀 넓히려고 그러면은 이게 기재부 심의를 받아야 돼요. 네. 정원 한도제라는 게 굉장히 깐깐하게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을 이제 대폭 완화시켜서 질 높은 의료진을 이제 확대하는데 그 규제를 완전히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국립대 의료진의 전문 교수 비율 굉장히 낮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국립창원대 같은 경우에 응급학과 교수 자체가 한 명밖에 없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정원퇴직을 했다 그래요. 정인퇴직을. 그분 맞아? 예. 그러니까 이 완전히 이제 응급학과의 교수 자체가 없고 네. 그래 되니까 이게 공백기 사태를 되고 이런 상황 자체를 막기 위해서는 빨리 여기에 이제 충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규제를 대폭 개선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다.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개선하겠다. 이런 어떤 취지로 보여집니다. 네. 자, 환자 치료뿐만이 아니죠. 연구 중심의 의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좀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를 육성하는 기초 의료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전략회의에서 이 내용도 지금 방향이 나왔죠? 맞습니다. 이른바 의사 과학자를 좀 양성을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사실은 이제 의대 전공자들이 어떠한 의대에서 수련을 하면서 본인의 전공 분야를 정해서 거기에서 수련을 하면서 얻는 의학적 지식도 있지만 하지만 만약에 이 카이스트라든지 포스텍 같은 이렇게 이공계 전문가들이 의대 공부까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R&D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그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전인적인 그런 인재를 양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이스트와 그리고 포스텍의 연구 중심의 의전원을 신설을 해서 거기서 이공계 교육과 함께 또 의대 교육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기관을 좀 만들면 추후에는 정말 의사이면서 과학자인 그런 인재들이 양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런 큰 방향들이 나왔어요. 이런 맥락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했고 인구 절벽이라고 부를 만한 초절주 출산 여기에 대해서 좀 이 우려가 많다. 이런 점도 거듭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입니다. 네, 자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필수 의료 분야 전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의료 전공의들을 뽑아도 교수들이 없어서 뭐 선생님이 없으니 가르칠 수 없다. 이 상황이 지금 우리 교수님도 좀 지역 대학에 계시지만 심각하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 학생이 먼저냐 선생님이 먼저냐 네. 또 선생님이 먼저냐 학생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국감에서 이게 사실 문제가 됐어요. 네. 대충 자료가 이렇습니다. 원래 10월 기준으로 평균 국립대 병원의 전임 교수 이 비율을 보면 응급학과의 경우 3.5명, 흉부외과 4.1명, 산부인과 4.8명, 소아청소년과 6.7명 이래밖에 안 돼요. 네네. 심지어는 제주도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임 교수가 필수 의료 쪽에는 뭐 단 한 명도 없는 네. 뭐 그런 현실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게 되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 거듭되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대해서 처우 개선도 되지 않고 또 전임 교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이 좀 문제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 국민들에게 질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의대생의 이제 정원 확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설사 확대가 된다 하더라도 실습처인 이 대학 정원의 교수, 대학의 의대 교수, 이 전임 교수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학생이 많아도 교육을 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질 높은 교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또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느냐 이런 네. 측면에서 의료진의 교수, 교원을 대폭 확대하는 그런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네, 말씀하신 창원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한 분도 없습니다. 지금 안 계시고 제주대학병원의 흉부외과 교수는 단 한 명. 이러니 이게 말이 좋아서 국립 병원이지 큰일 납니다. 이게 환자들이 가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그대로 위급한 순간을 맞는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 목전에 닥쳐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전략회의에서는 특히 지역 필수 의료 가산 수까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열악한 지방 근무나 또 남들이 꺼려하는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의료 수가를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더 주겠다. 어느 정도 더 주겠다는 겁니까? 결국 이 금전적 보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금전적 보상은 뭐 궁극적으로 국립대 병원 같은 경우에는 국고의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용어가 다소 어렵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 가산 수까지라는데 이 어려보면 단가를 좀 높이겠다라는 네. 겁니다. 이게 어딘 쪽에 해당이 되냐 그러면은 필수 의료니까 응급의학과라든가 산부인과라든가 소아과라든가 뭐 이런 등에 있어서 의료 체계의 개선 방안의 하나로 수가를 올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 수가를 올리게 되면은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처우라든가 그다음 재정적 지원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의료 체계가 좀 나아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의료 수가, 이 필요 수가 자체를 2배 정도로 급등시켜야 된다. 많이 올려야 된다. 예산이 많이 들겠어요. 그렇죠.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이거는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것이니까 네. 이것은 예산을 쓰더라도 충분한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2배 정도 올리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의협에서는 지금 주장하는 것이 의과대학교 정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의협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장 의과대학의 학생 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조금 전과 이야기했지 이 필요 수가에 대한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사실상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담보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이 지방 의료에 대한 그리고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가산 수가제 이것을 좀 급등시키고 많이 인상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달라 이렇게 주장해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부의 발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은 그런 의협의 주장도 일부 영민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네. 예. 윤 대통령은 논란이 여전한 의대 입학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그 방향과 증원의 그 규모를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이 회의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렇지만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1,000명 정도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거 어렵지 않다 그런 입장인데 왜 그런가요?
이게 사실은 양쪽에 이제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한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지짐을 했기 때문에 이 의료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그걸 대비하자면 1,000명이라도 우리가 한꺼번에 늘려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실적인 걸 고려를 해야 된다. 지금 시스템상 1,000명의 의사가 갑자기 증가를 하게 되면 가르칠 선생님도 없는 것이 문제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질이 낮은 그런 의료 서비스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이제 양측의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부는 이제 어느 시기 안에 몇 명을 증원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이제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어쨌든 1,000명 정도의 증원은 불가피하다. 이거는 그리고 또 문제가 없다라고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요. 2030년까지 매년 5%가량을 늘려 나가게 되면 우리가 2030년에는 한 1,000명 정도 증가한 한 4,100명 정도의 정원이 이제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의료 서비스에도 큰 충격 없이 이렇게 증원을 1,000명 정도 할 수 있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려 나가게 되면 어쨌든 은퇴를 하는 또 의사의 수와도 맞물리게 되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자정작용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의대 정원을 갑자기 늘리게 되면 또 이공계에서 이탈하는 수가 갑자기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번에 뭐 서울대에서도 약대치대 휴학하는 학생이 확 늘었대요. 맞습니다. 일단은 다니고 있지만 한 번에 내가 기회를 더 노려보겠다라는 의지로 그렇게 휴학을 하고 의대에 이제 입시에 도전하는 학생들도 느는 만큼 사실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대학에서 이공계 이탈의 문제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좀 보이고요. 아무래도 사실은 1,000명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취업이라든지 교육을 어떻게 받을지 그리고 나와서도 실질적으로 의료 행위를 해야 되는데 교육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실전에 또 투입이 되게 되면 사실은 또 의료 사고의 문제와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정부 방침은 서울 밖에 있는 17곳 미니 의대, 50명 미만인 데를 중심으로 하겠다. 맞습니다. 뭐 이런 이제 방침은 나온 거예요. 네, 그렇죠. 자,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사협회 등과 좀 더 협의해서 늦어도 연말 안에는 이 증원의 규모를 결정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의협에서 주장하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대의 정원을 무조건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원이 아무리 는다 하더라도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학생 수가 많아도 나중에 졸업하게 되면 또 인기 있는 피부과나 미용과 이런 식으로 뭐 거기에 인기 쏠림 현상으로 또 귀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그 확보가 된 다음에 어느 의대의 정원수를 확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의 발표도 확실하게 지금 바뀐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대 수의 그 의대의 학생 수를 많이 늘리게 되면은 의사 수가 많아질 것이고 많아지게 되면은 인기 쏠림 현상도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보다도 지방으로 가는 의사도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경제 원칙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시행해 보면 뭐 드러날 그런 문제입니다만 지금 당장은 이것이 의협과의 예민한 문제가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도입하겠다. 이 부분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숫자라든가 구체적으로 언제 도입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대상이 대학을 입학할 기준인 2025년 그러면 내년도 1, 2월에 정원 규모 확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전까지는 뭔가 좀 가시적인 그런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두세 달 남은 거예요? 네, 두세 달 정도 남았죠. 그 기간 내에 좀 더 의사단체 등하고 협의를 가지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렇지만 정부는 이 의대 증원 프로세스에 이미 착수했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나요? 이게 복지부가요, 전국의 40개 의대를 상대로 이제 수요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서울 삼성병원 많은 분들이 이제 이용하는 상급 기관인데 그런데 이 서울 삼성병원에 보내는 그 의사들을 수련을 담당하는 성균관대 의대의 경우에는 사실상 입학 정원이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규모가 이미 갖추어진 이런 의대 같은 경우에는 증원을 우리가 사실 많이 하더라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형 병원 위주로 그
대형 병원을 담당하는 그 의대 위주로 이렇게 많은 증원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니 의대에 대해서도 전국에 한 17곳 정도에 대해서 2배 정도로 증원하는 것은 시스템상 무리가 없다라고 네.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사실은 의대 정원이 또 줄은 것도 있기 때문에 줄었던 것을 바로 회복하는 것은 또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을 좀 종합하면 그래도 우리가 의대 증원을 하는 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사협회 등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이 보상 문제, 특히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또 법적 리스크의 완화 문제 이런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답변을 내놨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요약하면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좀 완화해주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 입장을 이제 거듭 밝혔는데, 자, 이 얘기는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인센티브를 주는 동시에 여기에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 결국 의료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좀 폭넓게 해석해서 적용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결국 지방의 의사를 붙잡아 두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정책 제시라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당근책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산부인과 이런 부분들을 좀 멀리하게 된 원인이 있죠. 이게 뭐냐 그러면은 불가항력이다 그럽니다. 분만 의료 사고 뭐 이런 것이 있을 때 지금 뭐 전액일 국가가 부담하는 이런 방안으로 이제 정책을 전환하겠다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한 75% 정도 이제 국가 보상을 해줬는데 이런 것은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이기 때문에 이 사고에 대한 뭐 수가도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대한 보상도 정부가 전액으로 지급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주겠다, 부담을 줄여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형사처벌 특례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의료 사고이 참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성형외과, 성형과나 아니면 피부과 이런 데는 의료 사고가 그렇게 뭐 많은 법인은 아닙니다만은 심장 수술이라든가 뇌 수술이라든가 이런 데는 고난이도 수술을 요하기 때문에 여기 의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된다 이거죠. 네.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수 의료 체계에 지원하는 의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의 면책 범위 이런 것들이 앞으로 뭐 논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보장해주는 그런 걸로 이제 정책을 전환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의사단체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뭐 한자로 좀 어렵게 표현하면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겨서 특정 진료 과목들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각해져 왔다.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언급대로 자, 이렇게 풀 수 있을지, 이게 법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문제인가요? 이게 일단은 윤 대통령, 그러니까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일단 책임보험제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부담해주는 그 비율을 조금 더 늘려보겠다. 거의 100%에 달하는 책임을 국가가 좀 부담을 해주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읽힙니다. 네. 사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의사들이 환자를 진찰하거나 뭐 수술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 사고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사고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의사도 최선을 다했지만 사실은 결과가 좋지 않은 네.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이게 한 산부인과에서 지난 5월에 이제 신생아가 그러니까 뇌성마비 상태로 이제 태어나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그러면 의료진들이 여기에 있어서 뭔가 과실이라든지 고의가 있었느냐라고 보니까 법원에서는 일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2억 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이 12억 나왔습니다. 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이가 뇌성마비로 태어날지 아닐지조차 사실은 다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우리가 분만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생명의 위험 없이 태어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역할인 것인데 예. 그런데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1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 부당하다라는 이제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제 진료라든지 수술에 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송사에 휘말리고 만약에 이제 법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필수 의료를 이렇게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피 현상이 생길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만큼 정부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례까지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윤 대통령의 이런 발표에 의료계 측은 상처보다는 다소 누그러진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통행은 절대 안 된다. 파업카드를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리는 그런 느낌으로 일단은 돌아섰습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의대 정원 확대 방안과 지역 필수 의료 지원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여 의료계와도 적극 협의하고 수요자인 국민, 환자단체 그리고 전문가 의견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의료계도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의사협회는 조 장관의 이런 언급에 대해서 일단 환영한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협상 타결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의협의 반응은 요약할 것 같으면 정부가 필수 지역 의료 위기 극복에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누그러진 그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우선적으로 뭐 이 부분에 대해 일방통행식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여지를 남겨둔 것은 네. 궁극적으로 지금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의대생의 정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통행식으로 하지 마라. 어느 확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수기하에 네. 협의하에 하자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결국 이 부분들은 의협이나 정부의 방침이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개 나오는 혁신 전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것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국민 이익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도 의협도 전향적인 자세로 아마 정부와 계속 협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타협의 여지,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의협도 뭐 무조건 하지 말라. 하지만 우리도 대화 테이블에 앉아서 좀 더 논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자유전공 학부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윤 대통령의 호된 질책을 공개적으로 받고 철회하는 소동이 좀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났나요? 이게 이제 이주호 장관은 사실은 대안으로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유전공제로 이제 입학을 하면 사실은 학과를 정하지 않고 입학을 했다가 내가 한 2년 정도 공부를 해보고 3학년 때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고자 한다면 그 기회를 열어주겠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조율이 되지 않은 부분을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좀 질책을 당했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공정성 문제에 좀 휘말릴 수 있는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도 지적을 한 것처럼 사실 대통령실에서 지적을 한 것처럼 이게 대학생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자유전공제로 입학을 해서 내가 3학년 때 의대를 이제 지원을 하면서 그 준비 시험을 사실 준비를 해야 되고 네. 그렇다면 이건 대학생들이 결국에는 의대 전공을 하기 위해서 사교육 시장이 성행할 수 있다라는 대학생 과외.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하나의 우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을 했다가 전공을 나중에 정할 수 있는 그 기회 자체가 사실은 좀 이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전공을 정해서 입학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국문과를 전공을 했다가 의대로 가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전공제로 입학을 하면 내가 언제든지 그래도 3학년 때 의대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기회가 또 있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이거는 논의된 바 없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밝혔습니다. 조율을 좀 더 했어야 되고 그쵸. 또 그다음에 공정성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고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요즘 부모님께 임영웅 티켓 구해주는 게 효도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임영웅 암표의 불법 거래가 그야말로 사회 문제가 될 만큼 심각하다고 합니다. 한 장에 무려 555만 원에 팔린 표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볼만한 경기에는 의례껏 몰려드는 잡상인 암표상. 이들은 시작부터 경기장 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이나 운동장 같은 데서 암표상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임영웅 씨의 콘서트표. 여기에 이른바 프리미엄 암표까지 나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신조어가 되겠는데요. 아까도 소개가 됐지만 한 장에 555만 원. 너무 엄청나가지고 그렇게 팔린 표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특히나 임영웅 씨 콘서트 티켓은 더 좀 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티켓팅을 한다고 하는데 임영웅 씨 콘서트 티켓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피 튀기는 전쟁이다라 그래서 피켓팅이라고 좀 이야기를 피켓팅.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아무리 VIP 이제 좋은 좌석이라고 하더라도 한 16만 원, 20만 원 미만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표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암표가 555만 원에까지 판매가 된다라고 하고요. 370만 명이 몰렸대요. 맞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 임영웅 씨,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뭐 몇만 원에 불과한 티켓이 뭐 몇십 배까지 뛰기도 하는 게 현실입니다. 암표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해진 가격에 훨씬 웃돈을 주고 이렇게 파는데 뭔가 적법한 거래는 사실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야구장 앞에서 내가 이제 암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몰래 산다라든지 이게 사실은 처벌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이른바 효도 전쟁이라고 합니다. 370만 명이 몰려서 누가 먼저 이 티켓을 선점하나 이렇게 효도 전쟁을 해서 결국에는 550만 원이라는 이 가격까지 올라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젊은이들 사이에 광클이라 그러죠. 빛의 속도로 클릭을 해야 그나마 뭐 접속이 된다. 접속으로 못 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자, 임영웅 씨의 콘서트표를 넘겨주겠다. 이렇게 사기를 해서 400여 명으로부터 무려 7천만 원을 챙긴 사람도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한번 콘서트 티켓 예매가 딱 열린 이후에 오늘 뭐 1분 안에도 다 매진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온라인 인터넷상에는 뭐 표를 구합니다. 아니면 내가 표를 몇 장 갖고 있는데 팔겠다라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이 95년생 한 남성이 있는데요. 이분도 임씨래요. 맞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내가 티켓을 가지고 있는데 처분을 하겠다. 내가 못 간다. 라면서 믿게끔 사람들이 믿게끔 본인의 신분증이라든지 통장 사본까지 이제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주고 나서 티켓 값을 받습니다. 받은 이후에 잠적을 해버리는 수법인데요. 네. 피해자가 무려 400명가량에 이르고요. 오. 총 액수를 환산을 하면 피해액이 7천만 원이 넘는다라고 네. 합니다. 물론 결국에는 이 사람 뭐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가 이렇게 정말 귀한 돈을 내고 내가 갈 수 있다. 여기에 콘서트에 드디어 간다라고 기대했던 많은 분들 400여 명에게 이렇게 실망감을 안겨준 행위 자체가 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증이 이 피의자를 잡아도 돈 못 돌려받죠? 만약에 돈을 뭐 유흥비라든지 내가 다 소진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아무리 가해자가 경제력이 없는 상황이면은 내가 유죄 판단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피해 회복이 사실은 원활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암표 실태 좀 보겠습니다. 3년새의 통계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2020년부터 모습을 보겠습니다. 매년 늘고 있는데 암표 신고를 기준으로 2020년 저렇고요. 2021년 2배 정도 뛰었는데 2022년에 폭등을 했어요. 예. 자, 이 기간이 코로나 엔데믹하고 겹칩니다.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뭐 3년 사이에 11배 정도 증가했는데 뭐 암표 신고를 대상으로 한 수치가 그렇지 실제적으로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코로나 엔데믹 현상 이 자체가 집회라든가 대중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해서 그동안 뭐 시장도 굉장히 위축이 됐습니다. 다행스럽게 이것이 이제 종식 선언이 되면서 공유 시장이 활성화됐는데 이 공유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제 급격하게 암표 부정 판매가 이제 늘어나고 거기에다 신고도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이것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그런 아주 악한 그런 현상을 봐야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그런 문제라 이렇게 봅니다. 저게 그러니까 궁금한 게 예. 코로나 기간 중에 특히 22년에 폭등을 한 게 일시적 현상일 것이냐, 이걸 방치할 경우에 저런 현상은 얼마든지 지속될 것이냐,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암표 시장은 우리 앵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예전에는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야구장이라든가 영화관 이래서 이제 오프라인 형태로 블랙마켓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파는 그런 시장 아니었습니까? 네네. 이런 규제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모르게 좀 편하게 좀 풀어주는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용인하는 그런 부분도 네네.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 인터넷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 암표 시장이 굉장히 기계적이고 굉장히 의도적이고 여기에 대해서 속도를 하다 이런 것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코로나 엔데믹이 종식이 되고 전망을 해보자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연 수요가 는다 이렇게 감안했을 때는 암표 부정 판매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만들어져서 이 공연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사실상 이 즐길 권한 이 부분들이 제한되는 것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예. 자, 옛날로 좀 돌아가 보죠. 저도 참 기억이 납니다. 극장 주변에도 암표상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의 모습 직접 돌아보죠. 볼만한 경기에는 의례껏 몰려드는 잡상인 암표상. 이들은 시작부터 경기장 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이나 운동장 같은 데서 암표상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제가 고3 대학교 1학년 때 모습인데 실제로 저기가 지금 종로 그 극장가입니다. 지금 모습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자, 암표상들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에서는 암표상을 신고하는 방법도 소개가 돼 있다죠?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암표에 대해서 어디다가 신고를 하려고 해도 그게 굉장히 좀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디 쉽게 신고를 많이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2019년 이제 문체부가요, 경찰청과 함께 온라인 암표 거래 대응 체계를 구축을 했고요. 지금 온라인 암표 거래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문체부가 함께 이렇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암표를 신고를 하고자 이 암표 매매를 어쨌든 중개를 하는 플랫폼에 연락을 했더니 암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인데 문제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라고 이제 온라인에 글을 올려서 그때 당시에도 암표에 대한 우리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플랫폼에 신고를 하는 것도 뭐 즉각적으로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지만 온라인 신고센터가 사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또 신고를 해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방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 신고센터에는요, 작년에만 4,000건이 넘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렇지만 조치가 된 게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단 콘텐츠진흥원의 온라인 신고센터가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데 이제 두 군데로 이관화됐습니다. 네. 사실상 온라인 판매 등등 암표 신고의 센터를 만들게 된 것은 스포츠 분야는 프로스포츠 협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공연 대중문화예술 이쪽은 콘텐츠진흥원에서 하기로 됐는데 네. 문제는 콘텐츠진흥원에서 하게 된 부분들이 이제 국감이 지적이 됐죠. 여기에 4,000건 가까이가 신고가 됐으나 이 콘텐츠진흥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들이 보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체부에 보고만 하고 실질적인 행정 처리는 하나도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신고센터가 만들어져도 이것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서는 암표의 부정 판매 이 부분을 막을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된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직접 신고를 해도 단속이나 처벌이 제대로 안 되자 가수들이 직접 나선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수 나훈아 씨는 암표로 거래된 좌석을 아예
취소해버리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죠. 맞습니다. 11년 만에 이 나훈아 씨가 콘서트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내가 반드시 이 티켓을 사겠다라고 별렀던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구매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이유가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되파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이제 선점을 했기 때문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훈아 씨 측에서는요, 우리가 이거 적발을 해서 다 취소시켜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31,500석이 10분 안에 다 매진이 될 정도로 네. 어마어마하게 정말 많은 분들이 몰렸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강제 취소한 뒤 환불 조치한 티켓 한 200여 석 정도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공식 예매 대행사가 이런 매크로라든지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 티켓을 사는 이 업체들을 적발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개인이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고 내가 정말 발품을 팔아서 예매하는 그 티켓까지 적발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네.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리는 경우에는 또 의외로 적발이 쉽기 때문에 그런 티켓에 한해서 적발해서 다 취소 조치를 처리를 했고요. 그렇게 다시 생기게 된 취소된 이 200여 석 같은 경우에는 다시 팬들에게 되판매했습니다. 네. 아이유 씨 경우도 소개해드릴게요. 아이유 씨는 좀 더 특별한 방법으로 본인의 암표에 대처한다고 합니다. 암행어사 제도. 자, 이건 뭔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내가 정말 발품 팔아서 티켓 예매했다가 되파는 거 적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실은 이러한 불법적인 거래를 한다라는 것을 만약에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방식이 만약에 누구누구가 이렇게 온라인상에 프리미엄을 주고 그 되파는 행위를 한다라고 신고가 들어오면요. 이게 사실 확인을 거쳐서 사실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취소를 취소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자에게 티켓을 되돌려 주는 겁니다. 그분이 암행어사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암행어사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티켓들이 확보가 될 수 있었다라고 전해지고요. 이게 암표 거래에 대해서 아이유 씨가 굉장히 좀 예민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암행어사를 제도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많은 또 신고 수가 들어오게 되고 실질적으로 팬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더 늘어났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수들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죠. 사실은 이 암표 거래 처벌을 정부가 입법을 통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이제 옛날 법으로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즉 현장에서의 암표 거래만 처벌이 가능하다. 이게 문제네요. 예, 결국 법이 문화를 못 따라가는 것이죠. 문화가 엄청난 속도로 달라가고 있는데, 변해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법적인 보완 장치들이 빨리빨리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네. 그것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보고 난 다음에 법을 만들겠다는 행정적인 발생 때문에 이제 비롯됐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지적하시다시피 오프라인 쪽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오프라인보다도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암표가 거래되고 있다. 이것이 네.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일종의 프리미라 그러죠. 네. 프리미엄의 일제 준말로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말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온라인 티켓에 풀미를 부착하는 방법 이 부분이 이미 공공연화됐고 일상화돼 있다. 이제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현행법이 현실 공간만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네. 뭐냐 그러면은 부정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부분들은 지금 경범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네. 경범죄로 다스리고 있는데 벌금 한 20만 원 정도인데 약하네요. 예, 그렇죠. 경범법제 처벌법 3조에는 여기에 대한 현실적 공간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곳에서 이제 요금을 받고 웃돈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단속한다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온라인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안 됐다는 거죠.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법 개정을 해서 보완해서 전체적인 시장이 온라인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제재가 빨리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교수님 말씀대로 법이 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준비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9월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이 온라인 암표에 대해서 벌금을 좀 세게 매기자 이런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데 이게 발목이 좀 묶여 있네요. 맞습니다. 아직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사실 이제 공연법에서 암표 판매는 금지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공연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했고 하지만 이제 아직 계류 중인 상태인 겁니다. 그 내용은요. 암표를 팔면 최대 벌금 1,00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네. 이렇게 실질적으로 처벌 규정을 넣었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요. 프리미엄 암표라든지 아니면
보면 판매하고 이렇게 알선하는 행위 자체를 다 이제 금지되는 그 행위로 묶어서 사실은 규율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처벌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것이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었거든요. 실효성을 뭔가 더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조수진 의원도 밝혔습니다. 네, 여야의 정쟁으로 발이 묶여 있는 법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도 발목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게 발목을 누가 잡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이런 문제만큼은 민생 차원에서 빨리 해결을 좀 해서 법안을 좀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끝으로요. 주무당국이죠. 한국콘텐츠진흥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프로스포츠협회가 이 부분을 좀 잘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단순한 법적인 제재 장치가 없다 해서 이런 것을 뭐 무관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고, 물론 내년 3월부터는 이제 법적인 체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단속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전이라도 이 모니터링을 해서 이 불법 판매, 암표 부정 판매에 대한 개정을 공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스포츠 단체들, 공연 단체들 연결을 해서 원천적으로 부정 암표 거래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적 조치를 하고 계도적 차원에서 이 부분을 보완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게 이제 내년 3월부터라지만 그 이전에라도 정부 당국에서 이런 방침을 발표하고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면 지금부터도 단기적인 좀 억제 효과는 나겠죠? 그렇죠. 법을 통해서 제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후진적 발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꼭 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도적 차원과 행정적 차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콘텐츠진흥원이 여기에 불법 암표 거래에 대한 개정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상습적으로 나타나는 그렇죠. 그런 개정들. 이런 개정들을 공연 단체들과 교류를 하고 또 입장권 판매하는 예매처와도 교류를 해서 이런 개정이 나타날 경우에 암표 거래를 여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그런 행정적 계도 차원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일부터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예. 효도하려고 수백만 원 써야 되는 자식들도 그렇고 어떻게든 표를 구하려는 부모님도 그렇고 정치권 이런 거 돌아봐야 내년 총선에 민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